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운이 좋아지는 읽고 떠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라는 책입니다. 류시와 시인께서 지으셨고요. 더숲 출판사에서 나왔고 2019년 3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256쪽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자 류시와 경희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1980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되셨습니다. 1980년부터 82년까지 시운동 동인으로 활동하셨고 1983년부터 90년에는 창작 활동을 중단하고 구도의 길을 떠나셨습니다. 이 무렵부터 명상서적 번역 작업을 시작해서 명상과 인간의식 진화에 대한 주요 서적 80여 권을 번역하셨습니다. 영적 지도자로 잘 알려진 달라이 라마와 틱나탄의 가르침을 소개하셨고 1988년부터 15차례에 걸쳐서 해마다 인도나 네팔, 티베트 등지를 여행하는 분입니다. 티베트 고원에 우뚝 솟은 카일라스 산은 여러 종교의 성지로 만년설 덮인 산 정상에 시바신이 산다고 사람들은 믿어왔습니다. 시바신은 주로 명상과 고행을 하며 지내기 때문에 그의 아내 파르바티는 늘 춥고 무료했습니다. 하루는 무척 심심해진 파르바티가 시바신에게 졸랐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만 해줘요. 시바신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면 기꺼이 해주리다. 하지만 파르바티가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나만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 세상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여야만 해요. 시바신은 파르바티의 청에 따라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너무나 재미있고 의미가 담긴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끝나자 파르바티는 좋아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시바신은 여신이 잠들 때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이는 파르바티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마침 긴급히 보고할 사항이 있어 찾아온 신관이 문 밖에서 시바신의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이야기에 심취한 나머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문에 귀를 대고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말았습니다. 시바신의 이야기가 끝나자 집으로 달려간 신관은 마치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인 양 자신의 아내에게 밤새워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신관의 아내는 파르바티 여신의 시녀이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여신의 긴 머리를 빗겨주는 동안 시녀는 여신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전날 밤 남편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대목을 듣다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파르바티는 폭풍을 일으키며 시바신에게 달려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를 해준다고 약속했었죠? 시바신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랬소. 실제로도 그렇게 했고. 파르바티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내 시녀까지 그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누가 그대에게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지? 시녀가 겁을 먹고 말했습니다. 저의 남편이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호출되었고 신관은 무릎을 떨며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어젯밤 급히 보고 드릴 일이 있어 왔다가 문 밖에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첫 번째 이야기 듣게 되었고 너무 재미있어서 나머지 이야기들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마음을 빼앗길 만큼 이야기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까지 듣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습니다. 시바신이 화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 카일라스 산을 떠나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서 그 이야기들을 전하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결코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마라. 그리하여 신관은 히말라야 신전에서 추방당했으며 이후 온 세상을 방랑하며 자신이 하는 이야기들을 인간들에게 들려줘야만 했습니다. 모든 작가는 이 신관처럼 이야기 전달자의 숙명을 짊어진 사람이 아닐까라고 저자는 생각한다고 합니다. 늘 새롭고 재미있고 깨달음과 의미가 담긴 이야기를 들려줘야만 하는, 그래서 독자가 첫 번째 이야기를 읽고 나면 그 다음 이야기도 읽고 싶게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겠죠. 우리는 저마다 자기 생의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이 어떤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들이 무슨 의미이며 그 다음을 읽고 싶을 만큼 흥미진진한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 자신뿐입니다.
새는 날아서 어디로 가게 될지 몰라도. 한 여성이 남편을 잃고 딸과 함께 살았다. 딸은 성년이 되었지만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그녀 자신도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소유한 물건들을 하나씩 팔아 생계를 이어나갔다. 마침내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남편 집안 대대로 물려 내려온 사파이어 보석이 박힌 금목걸이마저 팔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성은 딸에게 목걸이를 주며 그 도시에서 가장 뛰어난 어느 보석상에게 가서 팔아오라고 일렀다. 딸이 목걸이를 가져가 보여주자 그 보석상은 세밀히 감정한 후 그것을 팔려는 이유를 물었다. 처녀가 어려운 가정사정 이야기를 하자 그는 말했다. 지금은 금값이 내려갔으니 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팔면 더 이익입니다. 그런 다음 보석상은 처녀에게 약간의 돈을 빌려주며 당분간 그 돈으로 생활하라고 일렀다. 그리고 가능하면 내일부터 보석 가게에 출근해서 자신의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생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처녀는 보석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녀에게 맡겨진 임무는 보석 감정을 보조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뜻밖에도 그 일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다는 것을 발견했고 빠르게 일을 배워 얼마 안 가서 훌륭한 보석 감정가가 되었다. 그녀의 실력과 정직성이 소문이 나 금이나 보석 감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멀리서도 그녀를 찾아왔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보석상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하루는 보석상이 처녀에게 말했다. 알다시피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으니 어머니에게 말해서 그 사파이어 금목걸이를 가져오십시오. 지금이 그것을 팔 적기입니다. 그녀는 집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목걸이를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보석상에게 가져가기 전에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그것을 감정했다. 그런데 그 금목걸이는 순금이 아니라 도금한 것이었다. 가운데에 박힌 사파이어 보석도 미세하게 균열이 간 저급한 등급에 불과했다. 이튿날 보석상이 왜 목걸이를 가져오지 않았느냐고 묻자 처녀는 말했다.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었어요. 배운 대로 감정해보니 전혀 값어치 없는 목걸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그러면서 그녀는 보석상에게 목걸이의 품질을 처음부터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진작 말해주지 않느냐고 물었다. 만약 제가 그때 말해줬다면 제 말을 믿었겠나요? 아마도 당신과 당신 어머니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내가 값을 덜 쳐주려 한다고 의심했을 겁니다. 또는 헛된 희망을 품고 더 좋은 값의 목걸이를 팔려고 보석상을 돌아다니거나 절망해서 살아갈 의지를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진실을 말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얻은 게 있었을까요? 아마도 당신이 보석 감정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보석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익혔고 나는 당신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경험을 통해 스스로 가짜와 진짜를 알아보는 눈을 갖는 일은 어떤 조언보다 값지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의 판단력을 갖게 된 사람은 남을 의심하거나 절망하느라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길을 갈 뿐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 길에 이르는 과정을 섣부른 충고나 설익은 지혜로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경험하지 않고 얻은 해답은 펼쳐지지 않은 날개와 같다. 삶의 문제는 삶으로 풀어야 한다. 삶은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경험은 우리 안에 불순물을 태워버린다. 새는 날아서 어디로 가게 될지 몰라도 나는 법을 배운다는 말을 나는 좋아한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장차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친구가 모 언론사에 입사 지원서를 구해왔다. 그는 함께 지원하자면 내게도 한 장 내밀었다. 잘하면 외국 특파원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친구의 말이 결정적이었다. 우리는 운이 좋으면 히말라야로 취재를 떠나 성자와 외계인과 인터뷰하는 특종을 터뜨릴 수 있을지 모른다고 농담을 하며 열심히 지원서를 작성했다. 필기시험은 열흘 뒤였다. 어떤 과목이든 자신이 있다고 큰소리치면서 밤새워 예상 문제집을 풀었다. 드디어 시험일인 일요일, 설레는 가슴을 안고 아침 일찍 시험장에 도착했다. 그런데 시험 장소인 학교가 이상하리 많지 고요했다. 시험 장소를 가리키는 화살표 방향을 따라 강의실로 가니 텅 비어 있었다. 수희 아저씨에게 물었더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시험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였다 라고 했다. 날짜를 착각한 것이다. 망연자실 서 있다가 학교 앞 골짜기에 있는 국밥집으로 가서
아침부터 혼자 술을 마셨다. 사회에 편입될 수 없는 천형을 받은 자신을 한탄하며 인생의 첫 구간이 막혔다는 불길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날 정릉에서 종로까지 비틀거리며 걸어와 쪽에서 법당에서 부처님께 절하는 척 엎드려 잠이 들며 나는 생각했다. 이것은 다른 인생을 살라는 하나의 계시라고.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소속되지는 말자고. 그렇게 시험 날짜를 착각해 외계인과의 인터뷰는 물거품이 되었지만 훗날 히말라야 여행은 농담처럼 현실이 되었다. 만약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면, 전체 이야기를 안다면 지금의 막힌 길이 언젠가는 선물이 되어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게 될까? 그것이 삶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지나간 길이 아니라 지금 다가오는 길이다. 한 남자가 큰 회사의 사원직에 지원했다. 면접관이 그에게 사무실 바닥을 청소해보라고 했다. 그의 청소하는 태도를 만족스럽게 지켜본 면접관이 말했다. 당신을 채용하겠소. 고용계약서와 근무조건 등 세부사항을 보내줄 테니 당신의 이메일 주소를 주시오. 남자가 말했다. 저는 컴퓨터도 없고 이메일도 없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말했다. 이메일이 없다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요. 미안하지만 우리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고용할 순 없소. 남자는 희망을 잃고 그곳을 떠났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주머니에는 단돈 10달러가 전부였다. 고민하던 그는 과일 도매상에 가서 10달러짜리 토마토 한 상자를 샀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그 토마토를 팔았다. 2시간도 안 돼 그는 전 재산을 2배로 만들 수 있었다. 같은 날 그 일을 3차례 반복한 결과 그는 80달러를 주머니에 넣고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남자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날마다 토마토를 팔았다. 매일 그의 재산은 2배 혹은 3배 늘었다. 얼마 후에는 수레를 사고 또 얼마 후에는 트럭을 샀다. 곧이어 여러 대의 배달 트럭을 구입했다. 5년 후 이 남자는 매우 큰 규모의 식품 도매업체 사장이 되었다. 성공한 남자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보험을 들기로 결정했다. 상담을 마칠 무렵 보험사 직원이 그의 이메일 주소를 물었다. 그러자 남자는 대답했다. 나는 이메일이 없소. 보험사 직원이 놀라며 말했다. 이메일도 없는데 이렇게 성공하셨군요. 만약 이메일이 있었다면 지금쯤 무엇이 되어 있을지 상상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마도 사원으로 일하고 있었겠지요.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삶의 여정에서 막힌 길은 하나의 계시이다. 길이 막히는 것은 내면에서 그 길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의 존재는 그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곤 한다. 삶이 때로 우리의 계획과는 반대로 다른 길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바로 우리 가슴이 원하는 길이다. 파도는 그냥 치지 않는다. 어떤 파도는 축복이다. 머리로는 이 방식을 이해할 수 없으나 가슴은 알고 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나. 나는 누구인가를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은 나의 주의나 주장이 아니라 내가 은연중에 행하는 행동 혹은 혼자 있을 때 하는 행위이다. 영혼과 의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나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행하는 작고 사소한 행동들이 내 몸의 리듬을 결정하고 마음의 세계를 드러내 보이며 의식을 특정한 차원과 연결시킨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 있다. 나의 감각과 느낌 혹은 삶에서 경험하는 기쁨이나 두려움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과는 나눌 수 있을 것만 같다. 그 자발적인 열림이 폭풍의 길 잃은 새 같던 우리를 연결시켜주며 그때 세상과의 거리도 가까워진다. 삶이라는 여행의 한 구간을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정말로 행운이다. 심리학자 밀턴 에릭슨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책을 팔러 다닐 때의 일이다. 하루는 농가에 가서 어느 농부에게 책을 권하자 농부는 거들떠도 보지 않으며 난 아무것도 읽지 않고 아무것도 읽을 필요가 없어. 난 단지 우리 돼지들한테만 관심이 있을 뿐이야. 라고 말했다. 에릭슨은 돼지를 먹이시는 동안 잠깐 옆에 서서 말씀을 나눠도 될까요? 하고 묻고는 책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무심결에 땅바닥에서 납작한 돌멩이 하나를 주어서 돼지 등을 긁어주었다. 에릭슨 자신도 어린 시절 농장에서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자 농부가 하던 일을 멈추고 말했다.
자네는 돼지를 좋아하는군. 돼지들이 원하는 대로 등을 긁어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네. 오늘 저녁 식사는 나와 함께 먹고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면 어떻겠나. 책은 내가 사주겠네. 농부의 마음이 에릭슨의 무의식적인 행동에 반응한 것이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본성 차원에서 타인과 접촉하고 있다. 우리 마음을 둘러싼 장벽이 그 접촉을 가로막은 것처럼 느낄지라도 우리는 늘 그 순수한 차원을 품은 채 타인을 만나고 서로를 알아차린다. 미국 시인 마야 안젤루는 이렇게 썼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과 당신이 한 행동은 있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느끼게 했는가는 잊지 않는다. 나 자신이 실제로 누구인가는 감추거나 꾸미는 것이 불가능하다. 나는 부지불식간에 그것을 드러내며 내가 주장하는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행동이 나에 대해 가장 잘 말해준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가장 진실된 나의 모습에 가깝다. 신은 우리의 말을 들음으로써가 아니라 행위를 봄으로써 우리를 신뢰한다. 내가 설명하지 않는 것을 내 삶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에서는 코람 데오를 이야기한다. 즉, 신 앞에 선 단독자인 너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이다. 신 앞에서는 어떤 가면으로도 본연의 모습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느 날 코끼리와 개미가 숨바꼭질 놀이를 했다. 처음에는 개미가 술래가 되어 코끼리가 숨었는데 몸집이 커서 금방 발각이 되었다. 이번에는 코끼리가 술래가 되자 개미는 코끼리가 들어올 수 없게 작은 사원 안으로 들어가 숨었다. 하지만 코끼리는 쉽게 개미가 숨은 곳을 찾아낼 수 있었다. 개미가 평소의 행동대로 신발을 벗어놓고 사원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어떤 길을 가든 그 길과 하나가 되라. 한 구도자가 참 나를 찾아 길을 떠났다. 돌을 뒤집어보고 나뭇가지를 흔들어보고 꽃을 들여다보면서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내가 아니다. 저것도 내가 아니다. 라고 하나씩 부정해 나갔다. 강과 바다, 번개와 폭풍우, 거대한 산도 내가 아니었다. 변화하는 현상에 불과한 것들은 궁극적인 참 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름도 명예도 지위도 참 나가 아니었다. 세속적인 일들과 감각적인 경험도 참 나가 아니었다. 세상 곳곳을 여행하며 확인한 끝에 그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환영에 불과함을 알았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머리를 젖히고 하늘을 향해 웃었다. 무엇이 참 나가 아닌지 깨달음으로써 무엇이 참 나인지 비로소 안 것이다. 또 한 명의 구도자가 참 나를 찾아 길을 나섰다. 그의 눈에는 마주치는 모든 것이 그 자신이었다. 코끼리도 자신이고 코끼리 위에 타고 가는 원숭이도, 원숭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 앵무새도, 그 앵무새를 어깨에 얹고 가는 사람도 자신이었다. 산이든 강이든 들판이든 자신과 연결되지 않은 것은 아무데도 없었다. 이것도 나이다, 저것도 나이다 라고 세상 끝까지 확인해 나가다 보니 자신이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머리를 젖히고 별들을 향해 웃었다. 모든 것이 나 자신임을 확고하게 긍정함으로써 비로소 무엇이 참 나인지 안 것이다. 한 사람은 자기답지 않은 것들을 하나씩 지워가며 나다움의 자화상을 완성해 나가고, 또 한 사람은 새로운 발견들로 밑그림을 채우며 나다움의 자화상을 그려가면서 두 사람 모두 참 자아를 찾아 나가는 여정을 완성한 것이다. 첫 번째 구도자의 길을 고대 베탄타 철학에서는 네티, 다시 말해 아니다, 즉 부정의 길이라 부른다. 두 번째 구도자의 길은 이티, 그렇다, 즉 긍정의 길이다. 두 길은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은 같으며 동일한 목적지에 이른다. 추구의 여정에는 두 가지 잘못밖에 없다. 하나는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끝까지 가지 않는 것이다. 붓다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묻는 제자에게 말했다. 어떤 길을 가든 그 길과 하나가 되어라. 길 자체가 되기 전에는 그 길을 따라 여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긍정의 길이든 부정의 길이든 자신이 선택한 길과 하나가 되어서 묵묵히 가라는 것이다. 그러면 길이 끝나는 곳에서 모든 길과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 시인 찰스 부코스키는 이렇게 썼다. 무엇인가를 시도할 것이라면 끝까지 가라. 그러면 너는 너의 인생에 올라타
완벽한 웃음을 웃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훌륭한 싸움이다. 자신을 태우지 않고 빛나는 별은 없다. 한 수도자가 수도원장에게 자신은 그 수도원을 떠나겠다고 말했다. 이유를 묻자 그는 말했다. 이곳의 수도자들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수도 생활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수도자에 대한 비난이나 정치에 대한 논쟁, 심지어 미스 월드를 잘못 뽑았다느니 뭐 하면서 이렇게 떠듭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행을 하는 건 그래서 시간 낭비입니다. 수도원장이 말했다. 이해하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이죠? 수도원장이 말했다. 물을 가득 채운 유리잔을 들고 수도원을 3바퀴만 돌아보게. 단 물을 한 방울도 흘려선 안 되네. 그 다음에는 떠나도 좋네. 젊은 수도자는 이상한 부탁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는 일이라서 유리잔에 물을 가득 따라 들고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수도원을 돌았다. 3바퀴를 다 돌고 나서 수도원장에게 와서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 마쳤습니다. 그가 인사를 하고 떠나려는 순간 수도원장이 물었다. 유리잔을 들고 수도원을 돌 때 혹시 수도자들이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는가? 잡담을 하거나 논쟁을 벌이던가? 수도자가 듣지 못했다고 하자 수도원장이 말했다. 그 이유를 아는가? 그대가 물을 쏟지 않기 위해 유리잔에 온 마음을 기울였기 때문에 어떤 소리도 그대의 귀에 들리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어느 수도원을 가든 잡담과 논쟁과 부정적인 말들이 그대를 둘러쌀 것이다. 천국에 가지 않는 한 누구도 소란스럽고 세속적인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럴 때 자신이 들고 있는 유리잔의 물, 다시 말해 내가 최우선으로 여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작가든 수도자이든 지필이나 수행을 위한 이상적인 공간은 사실 외부의 장소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 세상의 그 어떤 일에 몰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는 공평한 빈 페이지를 앞에 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사람들이다. 그 내면으로 들어가는 쉽고 쾌적한 장소는 없다. 단지 나 자신과 내가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 일에 대한 진실한 의지와 몰입만 있을 뿐이다. 내 삶의 언어는 무엇을 쓰고 있고 내 인생의 물감은 무엇을 그리고 있는가? 자신을 태우지 않고 빛나는 별은 없다. 어떠신가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전달되는 인생의 지혜들이 너무 아름답고 재밌고 유익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역시 시인이 쓰신 글들답게 전달하는 이야기들이 시적인 표현도 많고요. 인생의 지혜라 불릴 만한 것들로 정말 가득 채워져 있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행복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께도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